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이고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머니 만나러 가면 일을 하시거나 이 채널을 듣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계세요. 엄마, 아들 왔어요. 근데 올 때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 유튜브? 이거 보면 위안이 돼. 들어오면 참 기구하고 드라마 같은 사연도 많고 악마 같은 인간들도 많어. 나만 그런 풍파를 겪은 게 아니라는 게 참 위로받는 느낌이거든. 그래요? 근데 네 아빠보다 더 악마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냐. 나도 사연 좀 보내고 싶다. 컴퓨터도 못 오고 글도 잘 못 쓰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많이 극복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 빌어먹을 아버지란 작자 덕분에 엄마도 저도 워낙 힘든 삶을 살았던 터라 다는 잊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그 인간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던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겪으셨던 일들을 더 자세히 듣고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 사람들한테 다 알리자. 그럼 엄마 속이 후련할 것 같아. 그럴까요? 어머니가 원하셔서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낼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명을 써야 하기는 한데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어머니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어머니는 오랜 기간 서로의 아무도 모르는 채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난 세월보다 보고 산 세월이 더 많아졌지만 어린 저는 어머니가 항상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산에서 캐낸 각종 나무를 시장 한켠에서 팔고 계셨습니다. 4살, 5살 어린 저는 그런 엄마 곁에 항상 붙어 다녔어요. 저 혼자 집에 둘 수 없다며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 조그만 게 엄마 따라서 하구나. 이거 과자 먹어. 주변 상인분들은 저를 귀여워해 주셨어요. 사람들로 복잡거려서 무서웠던 시장에 점점 적응을 하고 시장은 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장에서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른 밥해! 오늘은 얼마 벌었어? 내놔!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항상 윽박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익숙한 듯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로 다 못할 폭력이 시작됩니다. 어린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웃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아줌마 아저씨 저희 엄마 죽어요.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제가 그렇게 다급하게 울면서 말해도 어른들은 제 말에 듣는 둥 마는 둥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너네 아버지 그런 게 뭐 한두 번이냐? 집안일은 집에서 알아서 해야지. 기범도 얼른 들어가. 너라도 가서 엄마 지켜줘야지. 어리고 작았던 제가 상대하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도와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미 엄마는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러 밖으로 나가셨고요.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스카프를 둘둘만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애어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싫어. 아빠 감옥 갔으면 좋겠어. 제가 그러면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기범아. 엄마가 우리 어린 기범이한테 몹쓸 일만 겪게 하는구나. 아빠가 미안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책하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세월들이 지나고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식당 일까지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주 가끔 막일을 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 놀고 먹고 남봉꾼의 도박꾼으로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엄마는 저를 유치원에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어요.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엄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아버지를 가로막았어요. 뭐 하는 거야? 비켜 이 자식아.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선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넌 태어난 게 이미 죄야. 이 성가신 놈.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가로막고 울고불고 뜯어말리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이유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월급 받았으면 나한테 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어떤 놈이랑 놀아먹길래 돈을 안 줘? 가만히 있어야 아버지의 행패는 금방 멈추기 때문에 항상 맞고 계시기만 했던 어머니는 그날따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내가 무슨 돈 나오는 은행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한테 빌부터 쓸 거냐고. 이제 우리 기범이도 초등학생 되는데 그만 정신 좀 차려. 아니면 이혼해. 뭐? 이년이 어디서 말대꾸를 해? 어머니의 말씀에 흥분한 아버지는 칼을 들이밀었고 저는 그 칼을 막다가 오른쪽 팔에 칼을 맞았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범아, 아유 이거 어떡해. 일단 수건으로 감싸고 얼른 병원 가자. 저는 팔이 아픈 줄도 모르고 분노에 차서 아버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제 팔에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술에 취해 있었던 그 인간은 그대로 냉장고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후에 태평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에 수건을 감싸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저는 소독을 받으며 너무 아파서 그제서야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울자 어머니도 같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범아,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더는 못 버텨?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겼다. 미안해. 엄마 이혼하면 아빠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당장 이혼해.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팔에 소독을 받고 15바늘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도 돌아갈 곳이 악마가 사는 집밖에 없다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엄마는 저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다 해주고 싶어서. 신난다. 지금처럼 아빠 없이 우리 둘만 살면 정말 좋겠어. 제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용기 내서 그렇게 만들게. 우리 기범이 엄마 믿지? 난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우리 기범이 더 이상 몹쓸 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어여 먹어.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저는 정말 아버지와 헤어져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밥을 우걱우걱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르륵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제 머리맡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자마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자 돈 3만 원과 엄마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기범아, 엄마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참어. 기범이랑 엄마랑 단둘이 살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거든. 길어도 6개월 안에는 꼭 기범이 데리러 올 테니까 엄마 믿고 기다려. 사랑해 내 아들. 그 편지를 보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꾹꾹 눌러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공부를 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집안의 가전제품을 부수며 야단이었어요. 야, 네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몰라요. 뭐? 그렇게 자식 서로 위하는 척 하더니 네 엄마도 별 수 없네. 너 나한테 떠맡기고 간 거야? 인연이 날 두고 도망을 가? 내가 찾으면 죽여버릴 거야. 죽이지 마요. 아빠 없이 엄마랑 저랑 둘이 살 거예요. 그래? 평생 내 그늘에서 못 벗어날 텐데. 얼른 엄마 찾아와!
저는 아버지의 등산에 추운 겨울날에 무작정 어머니를 찾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발이 너무 시려워서 동상에 걸릴 것 같았어요. 의식도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애가 길바닥에 덜덜 떨고 있더라니까요. 엄마 소리 놓쳤나? 애 부모 좀 찾아주세요. 전 바빠서 가볼게요.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저를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만큼 덩치가 큰 아저씨들이 여러 명 있어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 이름이 뭐야? 아, 맞다. 아저씨가 호빵 줄게. 이순경, 거기 우유도 있지? 저는 망설이다가 그 호빵을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누곤누곤하게 잠이 왔어요. 경찰분들은 저에게 다그치지 않고 제가 말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눈을 뜬 제가 말했어요. 저는 박기범이에요. 아빠가 저랑 엄마를 때려요. 무서워요, 경찰 아저씨. 제 말에 깜짝 놀란 경찰분들이 제 몸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꿰맨 자국을 발견하고 저를 두고 저희 집으로 출동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경찰서에 왔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밤에 소변을 못 가려요. 몽유병도 있어서 혼자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도 저도 막 때렸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섬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형사 아저씨들도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을 당해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애 때렸구만. 김찬석 씨, 폭력에 강도 전과도 있네. 참, 저 작은 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불시에 한 번씩의 자리나 보러 갈 테니까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 또 애 때리면 구치소행이야. 아이씨, 알았어요. 안 때려. 들어서 안 때려.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쳤고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범아, 아빠가 또 때리면 바로 여기로 와. 올 수 있지? 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분이 풀릴 때까지 저는 얼굴만 빼고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놈이랑 같이 있다가 또 깜빡하게 생겼네.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제가 어딜 가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엄마가 오겠냐? 너 버리고 도망간 거라니까. 나가! 아니에요. 엄마 꼭 온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야 해서 그 인간에게 말했더니 제 손을 끌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끌고 갔어요. 어디 가요? 앞으로 네가 살 곳.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동네에 한 작은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육원 앞에 저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보육원 앞에 서서 그리운 엄마를 떠올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보육원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처음 입을 연 건 외국인 부부가 와서 저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기범이 너 프랑스 가서 살래? 이분들이 널 입양하고 싶으실 때 너한테 좋은 기회. 아니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안 가. 제가 1년 만에 입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선생님도 당황하셨고 외국인 부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저를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지르며 입양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입양을 가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만나야 할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절대 절 버린 게 아니었으니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시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얼른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친했던 희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 찾으려면 경찰해라. 너 강도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편차수차도 받고 감수성도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 찾으면 형사가 유리하지 않겠어? 친구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명석하고 진취적인 아이였어요. 나는 변호사 되고 너는 경찰 돼서 만나면 진짜 좋겠다. 기범아, 우리 열심히 하자. 그 친구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대학을 갈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에 저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고시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5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고 21살에 처음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는 벅찼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박기범.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고 저는 다음 경찰 시험에는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코피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줄넘기도 하고 철봉에도 매달리면서 열심히 신체 단련도 했습니다. 기범 학생, 젊어서 그런가 체력도 좋아. 공부하면서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경찰 되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 내가 봤을 때 기범 학생은 꼭 뭐든 될 거야. 화이팅해. 그리고 잘 되면 나 잊지 마. 네, 이모님. 저희 엄마 나이 또래의 분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시도 엄마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찾으려면 경찰이 되어야 했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3차, 4차 시험까지 성공해서 저는 바라고 바라던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목표를 이뤘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기분이 들떴어요.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를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희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범아, 뭐하고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희주야, 나 경찰 시험 합격했어. 뭐라고? 진짜? 너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내가 밥 사줄게. 우리 학교로 와. 희주는 워낙에 머리가 좋고 성적도 우수해서 후원도 받고 장학금도 받아서 원하던 법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저를 얼싸안고 방방뛰며 기뻐했어요. 기범아, 진짜 잘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 고마워. 나 이런 축하받은 거 처음이야. 희주 너도 나중에 변호사 꼭 될 거야. 그건 당연하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 누나가 쏜다. 누나? 내가 생일이 2달 먼저니까 누나지? 희주의 말에 오랜만에 깔깔 웃으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희주와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저희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저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나와서 경찰 지구대에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상상했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엄마를 찾고 싶었지만 그런 정보들에 접근하려면 연차가 쌓여야 했어요. 경찰이 되고 나서 저는 희주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희주에게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는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었는데 희주가 먼저 저에게 고백했어요. 기범아, 나 사실 너 친구 이상으로 좋아해. 이 말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하려고. 이 말 했다고 절교한다고만 하지 마. 희주의 말에 저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희주야, 나도 사실 너 많이 좋아해. 근데 난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 놈인데 내가 감히... 뭔 소리야, 나도 고하거든. 너희 어머니 찾으면 어머니가 생기겠네? 이제 나도 너희 어머니 찾는 거 도울게. 외로워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찔끔 흘렸고 그 후로 연인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연인 사이가 됐지만 서로 바빠서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구대는 번화가 근처에 있어서 밤이 되면 정말 바빴어요. 주차장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등 그런 일을 해결하고 집에 가면 기가 쫙 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고 저는 지구대에서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강력반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3년 만에 경장을 달고 강력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력반 막내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인간 이하, 아니 짐승만도 못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 사건은 어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을 볼 때였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나를 지켜줄 수 없었을 때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러셨을 거야. 이제 어머니 찾아보자. 기범이 너 그러고 싶잖아. 여자친구 희주, 약해지는 제 마음을 항상 잡아주었습니다. 당시에 희주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동료 경찰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 어머니 이름과 생년월일을 검색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엄마 또래의 사람들은 많았지만 엄마와 생일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거나 개명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하는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뭐라고 사는지 궁금했는데 찾아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사건에 치여 살다가 살인 용의자가 살고 있는 쪽방촌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빵을 먹으며 쪽방촌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와 똑 닮은 사람이 까만 비닐봉투를 들고 발에 절면서 쪽방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제 몸도 꼬집어 봤지만 분명히 엄마였어요. 저는 당장 내려서 엄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일을 하러 왔으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용의자를 기다리다가 결국 쪽방촌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어요. 검거 후에 동료에게 부탁하고 저는 쪽방촌 안에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도도 있어서 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다짐하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희주에게 연락했어요. 희주야, 내가 엄마를 본 것 같아. 뭐라고? 정말? 어디서? 오늘 용의자 체포하러 간 쪽방촌으로 들어가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긴 했지만 분명히 내 엄마였어.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며 여자친구에게 그날 일을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가봐. 기범아, 울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나와서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비번 날에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립던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렇게 다 큰 자식을 보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실지 어머니의 모습까지 상상하며 쪽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라서 쪽방촌 방문이 거의 열려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들 노인이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방으로 갈 때까지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골목 끝 마지막 방으로 갔는데 굳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안에 그리운 엄마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맞지? 나야, 기범이. 엄마 문 좀 열어봐. 제 말에 문이 조금 열렸고 저는 그 문을 잡고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기억보다 한참 나이가 들어버린, 하지만 엄마임이 확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 껴안았어요. 엄마를 안고 기뻐하기도 잠시였고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머니 입술에 피를 흘리고 얼굴에 새까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팥을 안 묻힌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설마 엄마 그 인간 다시 만나? 제 말에 당황한 어머니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대개 엄마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세히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패이긴 했지만 분명히 제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 나 잊은 거야? 이거 보면 생각나려 나. 그리고 저는 제 팔에 있는 긴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그 미친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엄마가 나 병원에 데리고 갔잖아.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자 제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기범아, 내 아들 왜 하필 이런 데 찾아왔어? 엄마가 미안하다. 그냥 가. 겨우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가라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나 그 말 많이 들었어.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나면 항상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설마 지금도... 제 말에 어머니는 그저 폭포수 같은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머니의 오래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저에게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기범아, 나중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너 여기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져. 오늘은 그냥 가라. 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표정을 보고 그냥 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 못 가, 엄마. 그런데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이불 속에 감추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수학의 반대편에서 갖은 욕설이 들려왔어요. 야, 이년아! 내가 돈 넣으라고 했지? 지금 당장 급해! 내 돈 다 잃으면 니년이 책임질 거야? 아직 덜 맞았지? 대답 안 해?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 이 인간이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왜 나 찾으러 안 왔어? 다 이야기해줘. 나 이제 아무 힘도 없던 어린애 아니야, 엄마. 나 경찰 됐어.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3개월만 딱 공장에서 일하고 집 구해서 너 데려오려고 했어. 근데 3개월에 갔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더라.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너를 찾았어. 나도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아니, 그 미친놈이 나를 보육원에 갖다 버렸어. 저는 어머니 앞에서 보육원에 갔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보육원? 아휴,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엄마 지켜줄 수 있어.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미친 듯이 찾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면 아버지가 찾아낼까봐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길 기다리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도자기 빚는 걸 배워서 거기서 일하면서 돈도 꽤 벌었어. 기범이 찾으면 집은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빌라를 얻었는데 그 인간이 들이닥친 거야. 그게 5개월 전이야. 그때 내가 어찌나 놀랐던지.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쫓기는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큰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빌미로 협박을 했대요. 너 기범이 안 보고 싶어? 나 걔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네가 5천 해주면 내가 너랑 기범이 만나게 해줄게. 아니면 그냥 죽든지. 어머니는 제 이름을 듣고 아버지가 정말 저 소식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렵게 장만한 전셋집 보증금도 빼고 통장에 들어있던 돈까지 싹 다 그 인간에게 줘버렸던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간 이유로 그 인간은 저를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어머니를 조종했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하듯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 그리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나를 또 패기 시작하더라. 그래도 난 참았어. 내 아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내가 이제 돈도 없으니까 나더러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몸도 성치 않는데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주겠니? 기범아, 나 찾은 거 알면 그 인간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냥 가, 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인간을 감옥에 집어쳐넣을 명분은 차고도 넘쳤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후에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은 표창장과 감사장들, 그리고 경찰 합격증까지 다 보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아이고, 그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기범아. 엄마, 응? 저한테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건 아버지예요. 저 그 인간 제 손으로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두고 제가 일하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인간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부터 그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간의 범죄 내역을 검색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강도를 한 전과가 3번이나 되었고 폭력, 사기 등 전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쨌든 저희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니까요.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어머니를 찾아내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어머니가 사시던 쪽방촌 근처에 고급 빌라에서 귀중품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인간이 전에 했던 무단 침입과 강도 및 절도인간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이미 용의자로 수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인간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불법 도박에 빠져서 검거됐다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박판은 저희 형사과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저는 불법 도박판을 짠 놈을 찾아서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너 알지? 김찬석 어딨어? 김찬석? 그게 누군데? 네 도박장에 죽치고 매일 오는 50대 후반 남자 말이야. 그런 놈이 한둘이야지. 몰라. 그 인간을 찾고 불법 도박 관련된 놈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놈에게서 그 인간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력반 선배들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첩보를 통해 그날 밤 어디서 불법 도박을 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둔 상태였어요. 불법 도박은 현장 급습이 중요한 터라 저희 사법경찰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담배를 태우고 있던 그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 지독한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 인간을 붙잡고 쇠고랑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른 놈들을 검거하기 힘들어서 저는 참았습니다. 있구나. 이따 보자, 습걸 인간. 저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불법 도박이 시작됐고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 경찰들은 그 도박장을 불시에 습격했어요. 다들 도망가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인간을 발견하고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기억나? 아이 형사님, 제가 이게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돈도 안 걸고 있었고 억울한 시민 한 번만 봐주세요. 박찬석 씨, 나 모르냐고! 제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 인간은 다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셔츠를 걷어붙이고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휘두른 칼로 나 상처잖아. 진짜 기억 안 나? 제 상처를 보고 나서야
그 인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기범이구나. 언제 이렇게 다 컸어? 아빠가 너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빠도 사정이 있었어. 기범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밥집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어? 나 잡을 거 아니지? 날 못 데려온 사정. 강도짓 하느라 바빠서 못 왔겠지. 내가 당신 좀 모를 줄 알아? 엄마 지금 병원에 계셔. 당신이 휘두른 망치로 혈관도 터지고 뼈까지 부러졌다고 알아? 제가 분노에 차서 그렇게 말하자 그 인간은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기범아, 내 아들 아빠가 죽을 죄를 졌다. 이제 나도 네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어. 잘하려고 강도짓하고 어떻게든 돈 마련한 거야. 기범아, 아빠 그냥 놔주거라. 이렇게 부탁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허망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엎드려 있는 그 인간의 팔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인간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그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임신한 주부집에 쳐들어가서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그때는 공소시효가 있던 때였습니다. 다행히 공소시효 전에 붙잡았고 여죄를 더 캐물어서 그 인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어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어찌나 귀찮게 굴던지 아버지만 봐도 벌벌 떨었는데 초라하고 끔찍한 범죄자가 된 모습을 보니 그저 계속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기범아, 네 엄마 좀 불러줘. 나 억울해. 네 엄마가 내 알리바이 증언해 줄 거야. 나 정말 사람 안 죽였어. 기범아, 너 형사잖아. 애비 감옥에 꼭 보내야겠어? 나 이번에 들어가면 죽기 전까지 못 나올 수도 있어. 제발 기범아, 제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함부로 놀리지 마. 당신이 살인 흔적이 남긴 족적이랑 DNA 다 채수했어. 당신이 인간이냐? 나랑 엄마한테 왜 그랬어? 왜? 아무 이유도 없었겠지. 약하고 어리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애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나한테 뭐?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 인간은 절절매며 제게 형량을 낮출 방법이 없냐고 물어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인간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그 인간 잡히지 않았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기범아, 고맙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인간 최고 형량 받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검찰에 넘겨진 그 인간과 관련된 사건들의 재판이 열렸고 결국 살인 및 상해치사 강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 결과는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그 인간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너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라.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나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아. 어머니는 욕을 잘하지 못하셨고 윽박을 질러본 적이 없는 분이라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건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그 인간은 힐끗 저와 어머니를 돌아보더니 그대로 구치소에 갔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든든한 하루를 보냈어요. 희주는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며느리이자 친딸처럼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 고아라서 부모님이 없거든요. 그래도 되죠? 희주의 말에 저희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되지. 아이고, 내가 말년에 오강하네. 이렇게 예쁜 딸도 얻고. 제 나이 39에 희주와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에 쌍둥이 이란성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며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고생 시작이네. 어머니, 저 베이비시터 구할 거니까 어머니 절대 저희 애들 봐주지 마세요. 뭐? 할미가 손주를 봐야지. 왜 절대 봐주지 말래? 응?
나 섭섭하네. 결국 베이비시터도 두고 저희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손녀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며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던 도자기 빚는 일도 하시고 공방까지 차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범죄자 놈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던 어머니는 이제는 불안이 뭔지 다 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한 미소만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찰로서 맛 나쁜 놈들을 잡으며 살고 있어요. 일 때문에 여행을 가다가도 혼자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동료들 중에 이혼을 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일을 이해해주는 털털한 아내 덕분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건데 그 인간은 감옥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A4 용지 10장을 채운 구구절절한 반성문이 쓰여있을 때도 있었고 영치금이 없어서 감옥 생활이 힘들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편지를 받고 마음이 동요됐지만 그 후에는 편지를 받으면 열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휴지통에 버립니다. 이제는 자기도 지쳤는지 편지가 오지 않으니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니, 걔랑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놀이를 갈 수 있을 만큼 겨울 동안 움츠렸던 꽃들이 활짝 피겠죠? 가족과 연인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 저는 그런 선한 사람들 중에 가면을 쓰고 끼어있는 악인들을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검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편하게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의 기부했던 일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지금은 보상을 받듯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니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감정도 알게 되고 속이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